배규경. 80일. 오해 때문에 생긴 일.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었다. 아들은 아랫배가 무지근해지는 느낌이 들어 숲속으로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아들이 볼일을 보려고 하는 순간 숲속에서 살던 곰이 덤벼들었다. 아들은 곰의 발톱에 상처를 입고 황급히 도망쳐 나왔다. 아들의 옷이 찢기고 상처를 입은 모습을 본 아버지가 물었다. 어찌된 일이냐? 네, 숲에 들어갔더니 털이 길고 시커먼 동물이 와서 나를 해쳤습니다. 아들은 그때까지 곰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털이 시커먼 동물이라고 자기가 보았던 것을 묘사했다. 아버지는 활과 화살을 꺼내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숲에는 아들이 말한 그런 동물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수행자를 발견했다. 그는 머리와 얼굴에 털이 무성했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옳지, 바로 저 녀석이구나. 저 녀석이 덤벼들어 내 아들에게 상처를 냈구나. 아버지는 활에 화살을 먹여 그를 쏘려고 겨누었다. 그때 숲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면서 말했다. 여보시오, 왜 사람을 쏘려고 하시오? 저 털이 길고 검은 옷을 입은 녀석이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소. 저 녀석은 식인종이오. 뭐라고? 식인종? 그건 오해예요. 저 사람은 숲에서 명상을 하는 수행자요.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오. 오해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싸움의 원인이 된다. 82. 가마 타고 짓는 농사. 어떤 농부가 다른 지방에 갔다가 보리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았다. 농부는 그 보리밭 주인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보리를 이렇게 무성하게 할 수 있는가? 먼저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거기에 거름을 준다. 그러면 땅이 비옥해져 이렇게 잘 자란다. 주인은 친절하게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곧 보리밭 주인이 일러준 대로 밭을 고르고 거름을 주었다. 그러나 자기 다리에 밟은 땅이 단단해져서 보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참을 궁리하던 그는 기막힌 생각을 떠올렸다. 곧 집으로 돌아가 그는 힘 좋은 장정 4명을 구했다. 그는 자기 집에 있는 가마를 꺼내 장정 4명이 한쪽씩 다리를 들게 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가마 위에 올라가 땅에 발을 딛지 않은 채 씨를 뿌렸다. 이를 이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왜 가마 위에 올라앉아 씨를 뿌리는가? 평평하게 부드럽게 하여놓은 땅을 단단하게 밟지 않으려고 그러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여보게, 자네의 2 다리는 흙을 밟지 않지만 자네가 걸터앉은 가마를 들고 있는 장정들은 흙을 밟고 있네. 자네의 2 다리로 밟는 것보다 장정들 4명이 8개의 다리로 흙을 밟으면 그게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닌가. 농부는 멀뚱멀뚱 쳐다보며 얼굴을 붉혔다. 83. 원숭이의 엉뚱한 화풀이. 애완용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다. 몸집도 작고 영특해서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원숭이는 주인의 사랑을 믿고 점차 버릇이 없고 방자해졌다. 틈만 나면 장난을 치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도 오줌을 쌌다. 그래도 주인은 늘 귀여워했다. 어느 날 주인이 먹이를 주고 우리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 원숭이는 얼씨구나 좋아하면서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원숭이는 우리 밖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주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에서 오줌을 쌌다. 주인은 몹시 화를 내면서 원숭이를 사정없이 때렸다. 그리고 원숭이를 붙들어 다시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우리 속에 갇힌 원숭이는 몹시 분하고 억울했다.
주인이 미웠다. 그러나 원숭이는 주인이 오면 미운 생각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그랬다가는 또 혼쭐 날까봐 무서워서였다. 그 대신 원숭이는 그 집의 어린애가 오면 화를 내고 미워했다. 어린애는 아직 자기를 혼내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84. 달밤에 매맞은 억울한 개. 시원한 여름밤이었다. 바람은 솔솔 불고 달은 휘영청 밝아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밤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 밝고 깨끗한 달빛 아래서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웠다. 아이들도 달빛을 받아가며 숨바꼭질을 했다. 아낙들은 냇가에 가서 한여름의 더위를 지키려는 듯 머리를 감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산보를 나왔다. 개도 기분이 좋은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좋아했다. 윗마을 어디선가에서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개들이 따라 짖었다. 주인과 산보를 나온 개도 따라 짖었다. 그러자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그만 달빛을 가리고 말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화가 났다. 그는 개가 멍멍 짖어서 달빛이 구름에 가리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온 개를 흠씬 두들겨 팼다. 개는 좋은 달밤에 영문도 모르고 두들겨 맞았다. 85. 눈병이 무서워서 눈알 빼기.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와 친한 친구가 찾아왔다가 이를 보고 말했다. 너 눈병을 앓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구나. 그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무엇보다 앞에 있는 물건도 잘 보지 못하겠다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구나, 몹시 불편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아직 눈병을 앓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앓을지도 모르니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너처럼 눈병으로 고생하지는 않겠지. 이 말을 전해 들은 어떤 사람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 친구라는 여자는 참 어리석구나. 눈이 있으면 눈병을 앓을 수도 있지만 눈병을 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눈병을 앓을까 두려워 미리 눈을 뽑아버린다면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 아닌가. 어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지. 86. 아들의 귀를 자른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어색한 숲길로 들어섰을 때였다. 어디선가 갑자기 도적이 나타나 그들의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려고 했다. 아들은 귀에 귀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만들어준 황금의 귀걸이였다. 값이 비싸고 조각도 아름다운 훌륭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 그 귀걸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의 귀에 매달린 귀걸이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귀걸이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급한 김에 칼을 빼서 아들의 귀를 잘랐다. 조금 뒤 도적들은 아들과 아버지의 다른 물건을 모조리 빼앗아 돌아갔다. 아버지는 숲속에 던져두었던 아들의 귀를 찾아 본래의 자리에 붙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한 번 칼로 베어낸 귀는 다시 붙지 않았다. 아들은 졸지에 양쪽 귀가 모두 잘려나간 이상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귀 없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아들을 보고 놀라면서 귀 없는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놀려댔다. 87. 뜻밖의 만난 횡재.
한 무리의 도적떼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해 많은 보물들을 손에 넣었다. 도적들은 빼앗은 재물을 똑같이 나누려고 하였다. 보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였다. 도둑들은 각각 전단향, 유리, 만호, 진수, 금, 은, 호박을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금강석은 아직 가공도 하지 않은 데다가 더러운 것이 묻어서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금강석을 도적 가운데 가장 못난 사람에게 주었다. 너는 이것이나 가져라. 두목님, 저는 손해가 큽니다. 싫으면 갖지 않아도 된다. 우두머리가 금강석을 다시 거두어 가려고 하자 못난 사람은 그것이라도 받지 않으면 손해일 것 같아 배당을 받았다. 못난 사람은 곧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 보석상을 찾아가 팔았다. 보석상이 보니 그 보석은 어떤 것보다 값진 금강석이었다. 보석상은 값을 비싸게 쳐서 그것을 샀다. 못난 사람이 받은 돈은 다른 사람이 받은 액수보다 곱절이 넘었다. 그때서야 못난 사람은 횡재를 만났다고 좋아했다. 88. 한계 때문에 잃어버린 10개.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다. 원숭이는 밭에서 콩 한 움큼을 얻었다. 원숭이는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다가 잘못해 그만 콩 한 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 흉년에 콩 한 개면 얼마나 요긴한 먹잇감인가. 그런데 콩 한 개를 떨어뜨렸으니 너무 아깝구나. 원숭이는 떨어진 콩을 줍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콩은 버려버리고 나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처음에 떨어뜨린 콩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버린 콩을 다시 주우려고 했다. 그런데 그 콩은 닭과 거위가 다 주워 먹어버렸다. 원숭이는 콩 한 개를 주우려다가 손에 있던 콩마저도 다 잃고 말았다. 89. 독사를 가슴에 품은 이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족 제비 한 마리를 얻었다. 그는 몹시 기뻐하며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다녔다. 어느 날 그는 여행을 하다 깊은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는 품에서 금족 제비를 꺼내어 옷으로 싸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넜다. 그런 뒤 다시 옷을 입고 금족 제비를 가슴에 품고 갔다. 마침 옆에는 같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와 같이 옷을 벗고 강을 건너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와 같이 옷을 벗고 강을 건넌 사람이 옷을 입고 땅에서 무엇인가 주워서 품에 품고 가는 것이 이상해 물어보았다. 지금 품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금족 제비요. 어떻게 구했소? 땅 위로 기어가는 놈을 내가 잡아서 품에 품고 다녔더니 이렇게 지나게 됐소. 이 말을 들은 그는 자기도 길을 가다가 무엇이든 기어가는 것이 보이면 품에 넣고 다니리라고 생각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그는 독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옳지, 나는 저 독사를 품고 다녀야겠다. 그러면 금독사가 되겠지. 그는 얼른 독사를 잡아서 가슴에 품었다. 그러자 독사는 그 사람의 가슴을 물었다. 그는 독사에 물려 죽었다. 90. 놓쳐버린 절호의 기회.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화가 거득한 돈주머니를 발견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면서 그 돈주머니에 금화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세어보았다. 한 잎, 두 잎, 세 잎. 생전 처음 금화를 만져보는 그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떨려서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살다 보니 이런 횡재도 다 있네. 이제 나는 팔자 펴게 되었어.
그는 기분이 좋아 가던 길도 멈추고 나무 밑에 앉아 금화를 세고 또 세었다. 그러는 사이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급히 낙타를 몰아 이쪽으로 달려왔다. 그는 금화 주머니를 잃어버린 주인이었다. 낙타를 탄 사나이는 나무 밑에서 금화를 세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그 주머니를 어디서 주웠는가? 이 나무 밑에서 주웠소.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조금 전에 이 나무 밑에서 쉬었는데 그때 잃어버렸다. 그것을 찾으러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제는 돌려주어야겠다. 그는 금화를 다 세워보기도 전에 나타난 주인에게 돈주머니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 잡았던 횡재를 놓치고 다시 가난한 빈 털터리가 되었다. 주운 물건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로 주었을 때는 횡재인 것 같지만 돌려주고 나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91. 가난뱅이의 분노. 부자와 가난뱅이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다. 부자의 집은 넓고 호화로웠다. 집에는 없는 물건이 없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며 좋은 옷을 입고 지냈다. 이에 비해 가난뱅이의 집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다. 그나마 쓸모 있는 물건은 거의 없었다. 음식은 늘 거칠었고 옷은 남루해 바깥 출입을 하기가 민망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이리도 가난할까? 저 사람은 무슨 복을 지었길래 저렇듯 부자일까? 가난뱅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 무진 애를 써도 재물이 늘어나지 않자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니 도저히 부끄러워 견딜 수 없구나. 차라리 내 재산을 모두 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는 얼마 되지 않은 가재 도구며 재물을 꺼내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다. 일본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만류했다. 여보게, 자네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그나마 내버리면 내일은 어쩌자는 것인가? 자네가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언젠가는 재물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은가? 92. 환각제 먹고 신세 망친 소년. 유모와 어린 소년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유모는 어린 소년을 데리고 여행을 하느라 몹시 지쳤다. 그녀는 잠시 나무 밑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어린 소년이 제법 좋은 옷을 입고 보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자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다. 나그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환희환을 어린 소년에게 주었다. 어린 소년은 그 약을 받아먹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다. 그 소년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만큼 흥분된 상태가 되었다. 나그네는 유모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소년은 등신이 몽롱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소년이 가지고 있던 폐물과 유모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쓸만한 물건을 모조리 빼앗아 가지고 갔다. 어린 소년은 남이 자기 물건을 가져갔는데도 약 기운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 잠시 후 유모가 잠이 깨어보니 벌써 도둑이 좋은 물건을 다 집어가고 아무것도 없었다. 93. 난처한 일 떠넘기기. 어떤 노파가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곰 한 마리가 덤벼들었다. 노파는 얼른 일어나 나무 뒤로 달아났다. 곰은 한쪽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또 한쪽 손으로는 노파를 잡으려 했다. 노파는 살짝 옆으로 도망을 치듯이 하면서 곰이 두 손으로 나무를 껴안도록 했다. 그리고는 잽싸게 곰의 두 팔을 꼭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때 나그네 한 사람이 그 옆으로 지나갔다. 노파가 그에게 말했다. 여보시게, 내가 지금 이 곰을 잡으려고 하네.
이렇게 곰을 꼼짝 못하게 나무에 묶어 두었으니 이제 우리 둘이 힘을 합쳐 곰을 잡아 고기를 나누세. 나그네는 노파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잘하면 맛있는 곰고기를 싫도록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노파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안고 있는 곰의 두 손을 대신 꾹 눌러 주었다. 그러자 노파는 얼른 곰에게서 손을 떼고 멀리 달아났다. 나그네는 노파가 잡고 있던 곰의 두 손을 뗄 수도 없고 그대로 잡고 있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서 그냥 곰의 두 손을 꾹 누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94. 간음하다가 맞아 죽은 사나이. 한 사나이가 있었다. 어쩌다 그는 남의 아내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날도 사나이는 아무도 몰래 정부의 집으로 찾아 들어갔다. 두 남녀는 이내 벌거숭이가 되어 정사를 벌였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날따라 일을 나갔던 정부의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그는 자기 집 침실에서 외간 남자와 아내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알고 격분했다. 그는 아내의 정부를 죽이려고 문 밖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알고 밖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살 길은 오직 저 만이를 통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만이란 그 나라 말로 수쳇구멍이란 뜻이었다. 그런데 그는 만이를 마니주로 잘못 알아들었다. 마니주를 찾으란 말이지. 그것을 찾아야 살아나갈 수 있단 말이지. 그는 허둥지둥 마니주를 찾으려 했다. 그 사이 그 여자의 남편이 뛰어들어와 아내와 통정을 한 그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려서 죽이고 말았다. 95. 수비둘기의 오해. 비둘기 한 쌍이 있었다. 비둘기 부부는 가을이 되자 잘 익은 과일을 물어다가 둥어리에 가득 채웠다. 겨울 동안 바깥 출입도 어렵고 양식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식량을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둥어리에 가득 채워두었던 식량이 어느 틈엔가 바짝 말라서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본 수컷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이 과일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당신 혼자 먹으면 어떻게 해? 겨울이 되면 또 무엇을 먹고 살겠다는 거야? 암컷은 억울했다. 나는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저절로 줄어들었어요. 암컷의 변명에 수컷은 더욱 화가 났다. 이 앙큼한 도둑년, 네가 먹어 치우지 않았다면 내가 먹었단 말이냐? 왜 먹고도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수컷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둥이로 암컷을 쪼아 죽였다. 며칠이 지나서였다. 갑자기 늦가을 비가 내렸다. 바짝 말라 비틀어졌던 과일이 다시 불어나 전과 같이 둥우리에 가득해졌다. 그때서야 수컷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소? 다시 살아서 나에게로 돌아와 주시오. 그렇지만 한 번 죽은 암컷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는 없었다. 수비둘기는 호라비가 되어 쓸쓸하게 살아갔다. 96. 자기 눈을 멀게 한 사람. 조각을 잘하는 장인이 있었다. 그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궁중에 불려가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궁중의 일은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 자유도 없었고 몸도 고단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궁리 끝에 한 가지 꾀를 냈다. 대왕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조각가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 일을 하다가 눈을 다쳐 그만 실명을 하였습니다. 왕은 그가 거짓으로 장님 노릇을 하는 줄 모르고 그렇다면 이제 쓸모가 없으니 궁중을 떠나도 좋다고 허락했다. 함께 일하던 목수가 이를 보고 흉내를 냈다.
그는 조각가가 거짓으로 장님 행세를 한 줄 모르고 실제로 자기의 두 눈을 송곳으로 찔러 장님이 되었다. 대왕이시여, 저도 두 눈이 멀었습니다. 밖으로 내보내주소서. 왕은 그에게도 궁중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가 궁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아, 두 눈이 장님이 돼서 밖으로 나오면 어찌하는가? 이제부터 자네는 평생토록 고생만 하게 생겼네. 97. 배신자로의 말로. 두 사람이 길벗이 되어 거친 들판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들은 금을 다루는 세공사들로 벗짐 속에 적지 않은 금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쯤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다. 금 세공사는 빨리 숲속에 숨어서나 그와 함께 가던 사람은 그만 도둑에게 잡혀 벗짐은 물론 입고 있던 배단옷마저 빼앗겼다. 옷을 빼앗긴 사람은 일찍이 그 옷 속에 금전 한 잎을 감추어 두었다. 그래서 그는 도적에게 말했다. 이 옷은 금전 한 잎에 해당되는 옷이다. 내가 너희에게 금전 한 잎을 구해줄 테니 이 옷과 바꾸자. 금전 한 잎? 좋다, 바꾸자. 그 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옷 소매 끝에 있다. 그는 옷 소매를 뜯어서 도둑에게 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바로 이것이 순금이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쪽 숲 속에 금 세공사가 숨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아라. 도둑들은 좋아라 하며 숲 속으로 가서 숨어있던 금 세공사를 찾아내서 그의 보찜과 보물마저 빼앗았다. 물론 비단옷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다. 98. 어리석은 자의 책임. 어떤 어린아이가 놀다가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았다. 아이는 문득 친구네 집 벽에 걸려있던 박제가 생각났다. 옳지, 나도 이 거북이를 죽여서 박제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친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아이는 거북이를 죽이는 방법을 몰랐다. 마침 그때 어떤 아저씨가 아이 옆으로 지나갔다. 아이는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어떻게 해야 이 거북이를 죽일 수 있어요? 아저씨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야 간단하지. 물에 빠뜨려서 죽이면 된단다. 아이는 그 아저씨의 말을 믿고 거북이를 물속에 던졌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속으로 던져진 거북이는 죽기는커녕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바다 가운데로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 아이는 남의 말을 잘못 믿다가 거북이만 놓치고 말았다. 이상으로 백유경 낭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